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 전에 신한국당도 있었고, 그 민주자유당, 민자당도 있었고, 민자당, 네. 그 전에 민주정의당, 민정당도 있었고, 그 전에 민주공화당도 있었고, 그 전엔 자유당도 있었죠. 아 겁나게 박법을 보고만. 근데 갑자기 이걸 보면서 김민석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렇죠.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은 갑자기 이제 변한 경우도 있었죠. 옛날에 새정치국민회의 같은 당명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약칭은 민주당이라고 쓰잖아요. 그 역사를 끌고 가고 싶었던 거고, 안철수하고 김한길 때 민주를 버려버리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약칭에라도 민주당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칭이 뭐였게? 마차님 잘 모르죠. 그냥 인정하면 돼. 네. 새정치연합. 새정년? 새정치연합이 공식 당명 약칭이었다고. 새정연은 우리가 그냥 나는 그렇게 부르진 않았는데 5글자가 약칭이 될 수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7글자인데.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당명을 새로 바꾸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김종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상품이 안 팔리면 브랜드를 바꿀 수도 있다고. 근데 상품의 질이 그 질인데 상표 이름만 바꾼다고 물건이 팔리냐? 그건 사기죠. 패키지만 바꿔서 똑같은 거 파는데 하자를. 근데 그 야구 선수들 중에 연예인도 그렇고요. 가끔 개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그 미통당, 그러니까 통합당이라는 당이 지금 만들어진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당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대표의 책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은 실은 존립하지 말았어야 될 거라고 스스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는 앞으로 뭘 해도 안 통한다. 그러므로 이름을 고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근데 이름을 고치는 건 상당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지금까지 정치 2, 3개월의 정치를 잘못했다.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정치를 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나도 이름 개명했어요. 내 네. 정체성에 맞게. 권청목.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 청목 씨. 결국은 푸른 나무군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맞게 개명을 했다고.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호. 뭔데요? 가평이라고. 가평 황 작가. 황 작가. 자, 근데 지금 이제 그쪽이 지지고 볶는 게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국회의원들 당선되고 나면 되게 지들 바운다리 안에서는 되게 똑똑한 척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 103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사실. 우리가 바랬던 80석 이하도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아무 조건 없이 김종인이 임기도 보장, 그러니까 무기한하자는 거예요. 대선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임기도 무기한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그러면 내가 비대위원장 할게 하면은 그 구성원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김종인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김종인한테 갖다 바치자는 놈도 있고 어떤 놈들은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이제 금치산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 아니면 우리가 금치산자냐? 이제 그쪽 둘은 그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고 전당대회 빨리 해가지고 새로운 리더십 세워서 가자 하는 쪽과 비대위원회를 사실상 대선까지 가자 이런 거. 대선까지 가자고 하면은 심각성을 깨닫는 건 내가 봤을 때 비대위원회를 찬성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수락의 조건을 강력하게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한을 정하지 말라. 이 얘기는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한정하지 말라.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봤던 총재적인 권한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보다 더한데요? 그 당에서는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헌 당규에 집착하면 너희들 안 된다. 이 얘기는 국가로 뭐야? 따지면 내가 장관이나 대통령인데 헌법 무시하는 즉 결국은 이 정당에 관련된 독재자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법 위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무시하겠다는 얘기. 그러면서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데 내년 3월쯤에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본인이 다 선정하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까지는 본인이 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례에 자기 이름 넣는 것처럼 대선 후보에 자기 아니, 이름 넣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넣을 수도 있죠. 내가 봤을 때는요. 김종인 캐릭터가 분석이 오히려 쉽더라고 이제는. 뭐 대단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기 막 추대하고 사람들 우러러 봐주고 이를테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아무것도 없던 노인네가 그 경제 민주화가 먹히면서 갑자기 박근혜가 그걸 성공하는 그 순간에 그 뽕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야. 자기가 대단한 능력인 사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땐 컨텐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사실 난 내가 스스로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네. 그렇지. 그런 과가 있다 보면 똑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어머님 흉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이 어머님. 아니 근데 김종인 이제 대표를 사진을 쭉 보면은 사실 이게 사실 성별은 그렇게 크게 구별이 안 되죠.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확 아니, 핸드폰 한번 깨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한 80세 정도 되셨는데 올해 이제 만 80이죠. 고용 창출에 있어서는 뭐 자기가 임기 사실 뭐 20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 나이대에 보좌나 비서진들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메일 체크 이런 거 당연히 안 할 거고 그 서면 보고나 구두 보고 이런 걸로 다 할 텐데 사실 80이면 그렇게 오래 걸어 다니는 것도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노인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내 꿈이에요. 아니 근데 김종인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이나 90이나 나이가 중요하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제가 알고 있기에 산할 예청자 중에 105세 분도 계세요. 훌륭하시잖아. 아 저는 근데 저는 네. 이 미통당 내에 김종인 체제도 저는 관심이 가지만 여기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진석이란 사람 가장 강력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큰. 그러니까 정진석은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나는 당 대표든 당 원내대표든 내가 그 당이 원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전에 원내대표를 했었어요. 근데 원내대표를 한번 했던 사람이 원내대표를 다시 안 하는 게 관례인데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대표 만약에 전당대회가 빨리 열리면 대표도 자기가 출마하겠지만 당장은 원내대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진석이 지금 김종인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김종인 체제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 결과가 김종인으로 갔는데 저는 이 당보다 더 관심 있는 당이 실은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얼마나 이 당에서 무소속을 중심으로 아니면 차기 대권을 꿈꾸는 홍준표는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 여기로 안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외부에 있다가 미래한국당에 들어가는 걸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정당화돼서 하나의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린 좀 복잡해지지만 대선 국면으로 본다면 그쪽 당에선 내분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 나중에 안철수라는 세력이 또 밖에 있어요. 유승민은 또 당에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에서 그 밑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지 아니면 독자 세력 할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쪽은 4분 오열돼요. 예. 대선 국면에선 좋은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단일화를 추구하려고 하겠지만 진짜 거의 너무 깊게 들어간 분석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뤄보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식적으로 분석하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 틀려버려가지고 안철수가 대표적입니다. 나 가끔씩 어쩔 때 보면은 한 4년 5년 전에 방송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어. 아 내가 너무 상식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결을 이렇게 복잡하게 막 구조를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얘네들은 약간 진짜로 레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에 따라서는 사실 내가 진짜 비대위원장 내가 하고 싶다 할 정도인데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당 자체의 마인드를 확 바꿔야 된다니까. 통일, 경제, 복지 모든 면에서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고 비대위원장 할아버지가 산신령이 돌아오고 막 하나님이 내려도 안 돼. 그 당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건 비대위 체제로 가면 안 돼요. 당 해체해야 된다고. 당이 아예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깃발을 세우면 진짜 건전한 가치를 갖고 우리 당에 들어올 때는 막말하지 말고 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통일 같은 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경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라라고 다시 해참모여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황골탈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대위원장 하고 싶다고. 저는 당 해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이미 100석 이상의 정당은 기득권 체임에 분명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원내 의원 1명, 뭐 2명, 3명만 가져도 굉장한 그 정당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명 있는 정당을 해체한다? 여기 있는 자산 등을 따지면 그 기득권을 아무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서로 여기를 먹으려는 싸움은 있지만 당 해체는 안 되고, 그래서 김종인은 당 해체에 준하는 그 리멘틀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해법을 제시하는 거고 황 작가는 분석하는 건데 네.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오고동권에 환호할 상황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오고동권은 일주일이면 식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1년 지나서는 그때가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문제는 애들이 황골탈퇴를 해서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려면 당을 해체하고 당분간은요 한 6개월이건 1년이건 대선 한 1년 전에 뭉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지들끼리 따로따로 모여 있다가 진짜 혁신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 하면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진 당은 막말 쉽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황골탈퇴 안 하면 똑같이 뭉쳐가지고 정진석이 나오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하든 뭘 하든 그 당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처방은 그런 거야. 내가 비대위원장 해야겠죠. 가자마자 당 해체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해지네요. 미래통합당은 당명을 바꾸고 김종인 비대 체제로 가야 합니다. 당명을 바꾸고 왜냐하면 푸나님 말대로 하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들이 원하는 그렇지. 대로 당명 바꾸고 김종인 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다행히 쟤들은 우리 방송을 안 볼 테니까. 아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최고의 전 처방이라고 보는데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망할 거고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에이씨 참 어쨌건 지금 재밌어요. 내가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준표가 살아 돌아온 게 어마어마한 불행이에요. 홍준표는 절대 생각 안 바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당대표가 되든 뭘 되든 간에 막말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부팅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컴퓨터를 하나 썼는데 막 담배 연기도 있고 막 바이러스도 걸려 있고 막 그래. 이걸 완전히 초기화 시켜가지고 다시 저는 꽂을 때까지는 이 당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정치적으로 노련해서 분명히 이 당에 그 틈이 생길 때를 노려서 복당하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자기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키우는 게 밖에서 혼자 키우느냐, 그러니까 그 매체를 통해서 홍카콜라 등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당과 결합하냐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자기 본인의 정치의 마지막을 당권보다는 대권에 확실히 두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그 대권. 근데 그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유승민 등등 그 사람들은 반드시 대선에 나와야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마어마하게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가 나와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렇죠. 뭐 김종인 이 까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더십을 새로 세우려면 만약에 민주당에 예상되는 뭐 대선 주자 중에 이낙연 후보가 있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나와도 이낙연을 못 이겨요. 그러면 선거 프레임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낙연을 구시대 정치인 정도로 모을 수 있을 만큼의 혁신적인 인물이 나와서 그 프레임 먹히면서 뒤집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지지고 볶다가 결국에는 내가 대권을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종의 내각제 같은 형태로 이 쫄병들 그러니까 그 쫄병급에 대장하는 꼴목 대장들 몇 명이 가끔씩 이렇게 내각제처럼 일본처럼 그런 식의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방송 은퇴하는 게 바로 7년 그리고 6개월 후거든요. 그때까지 대선을 2번 걸치는데 그 상황은 장기 집권인데 절정에서 마차가 인물을 노리고 세울 있는데 수가 지금. 없다니까요.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예전에 수개월 전에 홍정욱 딸이 마약 걸렸을 때 무릎을 쳤다고. 저쪽은 이제 대선 후보가 완전 사라졌구나. 대선 후보라는 게 지지율이 나온다고 대선 후보가 아니고요.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그 이번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 홍준표가 황교안을 앞섰어요. 쉽게 표현하면 황교안 대세론이 깨졌다고. 그러니까 마치 반기문을 보듯이 잠깐 반짝하는 사이에 황교안은 아예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복귀가 난망해요. 왜?
총선에 책임도 있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으로 대선 못 간다고 하는 그 인식이 생기면 황교안은 이제 정치권에 다시 진입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실은 끝끝내 버텨서 비례로 나오거나 강남에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동을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야 정치에 들어왔으면 정면으로 싸우는 게 맞는 거야라고 정도 가라.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막 부추겼고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황교안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1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간 배운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대선 고지까지 꼭 가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0% 내지 15%를 잠식하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본인이 은퇴 발표는 안 했잖아요. 당직 사퇴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 지지하는 국민들 많다. 특히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하면 황교안 많이 밀어줄 수 다 있어요. 팬클럽이야. 네. 황교안의 복귀를 네, 저도 돌아오십시오, 대표님.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황교안도 그러고 싶겠지. 그러니까 명분을 안 어떻게 물러나죠 이 사람은. 명분이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지고 복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일반 다수 대중에게 먹히면 되는데 안 먹힌다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도요. 권력 싸움이라는 거는 당신 때문에 총선 망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재건을 새누리당의 재건을 홍준표 대타로 나왔던 인물인데 홍준표보다 더 못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 살아 돌아왔으니까 홍준표의 그 거들먹거림 일종의 포스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안철수도 유승민도 누구도 현역이 아니잖아요.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홍준표밖에 없는데 홍준표는 우리가 데자뷰가 있잖아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말아먹은 자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쪽은 리더십이 애매하게 돼버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미래통합당은 당을 해체하고 1년 정도는 그냥 무소속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훨씬 더 당이 쇄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처망이 제일 중요한데 뭐 김종인 데려다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막 그래 따고 봐요 이러면서 개들 막 거려 봐봐 아무 소용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그러다면 우리 민주당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은 당 해체되면 거기 많은 유민들이 생기잖아요. 걔네가 그냥 민주당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또 당이 복잡해질까봐. 저는 선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하는데 또 우리 당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꿈이 너무 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230석 되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180석이라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뭔 얘기했냐면 그 한꺼번에 앉아서 의원총회 할 데도 없다. 얼마나 신문지 깔고 앉아야 될지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밖에선 최정상의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막 낑겨 안고 막 사회적 거리두기도 못하고 막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집안 형편 지금 그래요. 거기다가 그 미통당발 유민까지 생기면 그러네. 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안 됩니다. 당사를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개구를 흘렀냐.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나는 이제 이 당이 환골탈퇴하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 같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의 7시간을 이제 그 밝히지 못하게 하려고 수도 없이 많은 공작이 이루어졌죠. 이게 세월호 사건은요. 무슨 텐트 안에서 뭔 일이 있었냐 이걸 거들먹거리는 차명진 같은 마인드가 있는 한 절대 국민들 마음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6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식의 말과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제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박근혜 7시간을 가리기 위한 공작들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마인드 하나 바꾸지 못하는 애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 뭐 우리도 뭐 오고돈이라든지 예전에 안희정 같은 사건이 출렁출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반성과 근데 그건 오고돈의 개인적인 일탈과 세월호 사건 같은 참사는 크기나 규모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잊혀지니까 이런 거를 지금 반성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뭐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말꼬리 잡아가지고 건드리고 이런 미친 짓 하는 거는 지금 재난지원금 막 전 100% 지금 못하게 하는 거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못하게 하는 거랑 결은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국민 위주로 정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그 유야무야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월호에 관련돼서 그 아마 이걸 덮기 위해서 황교안도 정치권에 나왔던 거고 아니면 본인도 분명히 수사 대상인데 그렇죠. 그럼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어야 되는데 검찰은 자기 권한을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취임 이후에 모든 힘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실은 검찰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떤 힘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의 그 기소 독점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등등을 위해서 우리 쪽 진영과 실은 싸운 거죠.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그래서 뭐 안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쇄신이 뭔데? 얘네들은 모르고 있어요. 당명 바꾸고 비대위원장이 한 1년 정도 하면은 당이 쇄신되는 줄 알아. 아니야. 구성원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요. 문제는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박정희 때 머물러 있잖아. 국가는 곧 짐이다. 박정희는 국가다. 이런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이 당이 바뀌겠냐고요. 국민은 이미 멀리 가 있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자각하게 해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확립돼서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걸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치인을 받드는 대상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박박 기면서 아래에서부터 뭔가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민주당의 다수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봐요. 얘네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쇄신을 하고 당명을 바꿉니까? 그렇죠. 바뀌지는 않겠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다시 황교안 대표를 추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황 대표님이 뭐가 모자랍니까? 단식을 안 했습니까? 삭발을 안 했습니까? 이번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워 브라보. 다시 한번 서초구로 나올 수도 아이씨.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재판이 코앞에 두고 아마 기필코 내가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씨 꼼수 쓰지 마세요.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럼 안 팔리지 당연히. 집을 복도방에다가 부동산에 내놓기를 했는데 아직 안 팔렸기 때문이라고 실들은 치겠지만 안 보여줬을 거야. 여기까지 해 이제. 시간이 없어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